문희상 전 국회의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의장님 보통 이렇게 국회의장 하시고 이런 분들은 이렇게 점잖게 이렇게 뭐랄까요, 이런 사회 활동도 좀 가려서 하시는데 평화방송에 나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게 제일 점잖은 일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교구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우리 청취자들께 부활 축하 인사 좀 한번 나눠주십시오. 지금 즐겁고 네, 성스러운 부활절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현실 정치인은 아니시고 정치인으로서 뛰던 것과 달리 지금 이제 관전하시는 입장이시잖아요. 요즘 정치를 한마디로 총평을 해보신다면 어떤? 글쎄요. 네. 예나 지금이나 뭐 정치는 진짜 죽기 살기 같은 정치 형태가 됐어요. 네네. 걱정스럽습니다. 보통 대통령 선거 끝난 다음에는 허니문 기간이라고 보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뉴스도 온통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맞춰지고, 그런데 이번 대선 끝난 다음에는 정치적 격돌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네. 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렇게 봅니다.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죠. 이례적인라기보다는 불행한 일이죠. 불행한 예, 일입니까? 예. 네. 그 중에 핵심이 검찰 개혁 문제, 또 언론이나 야당에서는 이제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하여튼 해법은 뭐 박병석 국회의장을 통해서 지금 풀리는 과정인 것 같지만, 의장님께서는 검찰 개혁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검찰 개혁은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래 이 문제의 첫 출발은 김대중 정부부터 했고 그 당시에 난 정부수석으로 청와대 참여를 했는데 그때도 검찰 개혁이 아주 중요한 핵심 과제였습니다. 네네. 그때 박상철 장관이 임명될 때의 조건도 본인이 3개월 안에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그 다짐하는 현장에 제가 있었어요. 네. 그 다음에는 잘 아시는 대로 노무현 정부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첫 번 후보자로서 제일 먼저 간 게 서울경찰청이었어요. 즉 그 당시엔 시경인데 네네. 그 시경에 가서 한 500여 명이 모인 그 경찰 쫄병들 앞에서 네네. 여러분들이 빨리 그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역량을 강화해라. 역량을 강화해라. 네. 그리고는 절대 기소권을만 주고 나머지 수사권은 전체적으로 경찰이 맡아야 옳다. 이런 주장을 했고 그것을 소신껏 마지막 날까지 주장을 했어요. 혹시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서울경찰청에 갔다는 건 이례적이잖아요. 경찰청도 아주 이례적입니다. 아마 제일 첫 번째. 처음이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처음이기도 하지만 첫 번째 갔어요. 후보가 되고 첫 번 방문지가 서울시경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의도적인 방문을 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혹시 그것에 대한 보복을 받은 건 아닌가요? 노무현 그것 전 때문은 대통령이? 아닙니다만은 네. 검찰 개혁의 가장 첫 번 수순으로 법무부 장관을 강금실이라고 그러는 검사가 아닌 전대미문의 네. 그 여러 가지 의미에서 여성, 차별화가 되는 네. 여성도 여성이고 판사 기수도 출신, 그렇고 기수도 판사 출신 그렇습니다. 네. 이래서 시켰던 이유가 저는 솔직한 말이면 그때 비서실장 예정자로서 그 비서실장으로서 강금실 장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안을 드렸어요. 그건 너무 세다 이런 차원에서 그렇죠. 거죠? 겁난이 네. 일어난다라는 검찰의 여론조사 보고를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하시던 말씀이 지금도 생생해요. 강금실 장관 임명 그 자체가 검찰개혁의 반의 완성이다. 네. 그 순간 이미 검찰은 하고 겁난이 일어난다는 건 6달, 석 달 길어야 6달밖에 안 간다. 네네. 내가 자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밀어붙였던 거예요. 상당히 그 리더십이 있는 분이시네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나 결국은 실패했죠. 네, 실패했죠. 그래서 결국 검찰에 의한 대보복을 당했다고 지금 많은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 내지는 그 중요한 지도부는 그런 생각이 아직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 2004년 5년에 검경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라는 걸 노무현 정부 때 구성합니다. 저도 참여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10달 동안 정말 밤늦도록 토론하고 안도 만들어내고 이런 일종의 민주주의 실험이었는데 맞아요. 그때 의장님도 한가운데 계셨네요. 그렇습니다. 계시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소위 민주파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많이 이야기했던 거고 김대중 대통령부터 이야기하면 25년의 역사를 갖는 건데 그렇습니다. 아직도 미연에 가재인 까닭은 역시 반발하는 힘 때문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검찰의 기득권 논리 또 그 기득권의 힘 이게 뭐 엄청나거든요. 네, 그것은 그냥 자유당 때 한 10년에 걸친 독재하에서는 경찰이 셌죠. 주군으로서 네,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나 그 이후 박정희 20년, 전노 5년, 10년, 30년 이 기간 동안은 육법당이라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검찰과 군인과의 야합에 의한 권력의 유지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전통이 그게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참으로 힘든 작업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에 결과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실패했고 오히려 보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나도 그중에 한 사람입니다마는 죄책감, 자책감 지켜드리지 네. 못해서 네. 미안합니다 하는 그런 심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은 뭐 하고 왜 지금에 와서 소위 검수완박 검찰 개혁의 피치를 급히 올리냐라고 묻는 분들도 청취자들께서는 있는데요. 물론 의장님은 어떻게 그런 답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분들의 말에 나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공감한다. 당연히 네. 공감하죠.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했죠. 문재인 정부는. 네. 그래서 내가 의장 때 뭐 기억하시겠지만 검찰의 그 검경 조정하는 법을 만들었고 공수처법을 만들었고 검찰 개혁을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네. 그것을 약간 이거 야당의 무리한 그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그걸 했잖아요. 그렇죠. 1단계 검찰 개혁이랄까 하는 일들을 하셨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했죠. 그런 거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번에 그럼 왜 이걸 서두르게 되는가? 네. 그건 그 심리적 배경에 좀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이 있어요. 어떤 겁니까? 그거는 이제 검찰 공화국 문재인 정부 하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분이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돼서 나온 거예요. 거기다 당선까지 됐죠. 그렇죠. 네. 그리고 8개월마다 네. 8개월 만에 당선이 됐어요. 정치 네. 입문한 지. 그러니까 그것은 물론 우리 반성을 해야 될 민주당으로서는 반성해야 될 그렇죠. 사안이지만 정권 교체 여론이 높았다는 그러나 건 일종의 정권 심판이니까요. 예, 네. 당선되고 딱 됐을 때 그 뭐라 그럴까 이게 말할 수 없는 그 복잡한 심정이 되죠. 네. 그런데다가 이제 앞으로 향후 한동훈이라고 그러는 일테면 트라우마랄까 이 그 검찰 공화국의 앞잡이가 될 것 같은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니까 문재명이라고 어떤 사람이 이름을 붙였더라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가 검찰에 의해서 잘못하면 죽는다. 네. 이런 위기감이라 그럴까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확산이 된 거예요. 어제 이 시간에 그 의장님 앉아 계셨던 자리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앉아 있어서 제가 그걸 여쭤봤어요. 당 대표 이제 좀 있으면 여당 대표가 되실 분이니까 민주당에서 그런 걱정이 있는 것 같다 현실적으로. 그러니 보복 수사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대놓고 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이분의 말씀은 이미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대장동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 말하냐.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정치 보복한다고 해서 정치 보복한 게 아니라 적폐 청산을 한 거 아니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의지를 좀 보이는 것 같다고 전 느껴지던데요. 분명하게 보이죠. 이제. 네. 만약 그렇다 그러면 그 적폐 청산을 했던 것을 그런 식으로 비판하서는 안 되죠. 또 그러면. 그렇죠. 그 문재인 정부 하에서 치루어졌던 것을 적폐 청산이라고 그러고 했는데 그거를 이 일을 잘 줄 말아야죠. 지금 하여튼 국회에서 격돌이 예상됐다가 격돌은 좀 피해가는 국면인 것 같아요. 피해가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나는 바보가 아닌 이상의 양쪽 다 네. 제대로 된 길로 들어섰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조금이나마 내가 힘이 됐다는 거는 난 긍지로 삼을 그 싶어요. 힘이 됐다는 건 청취자 여러분 뭐냐면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직전 국회의장이신
문희상 의장님께 자문을 구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스터디를 하시면서 안을 만드신 거죠 구체적으로. 뭐 구체적으로 네, 언급하기는 어려우셔도 하여튼 그렇습니다. 역할을 해주신 거죠. 네. 그건 뭐 그러니까 격돌하지 않은 건 다행이고 격돌하는 것 자체가 바보 같은 일이라는데 동의한다 하더라도 여태까지 민주당의 기세로 보면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게 아니냐 싶은데요. 어떠세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두 개 다 가진서 생기는 그런 모든 부작용과 권한의 남용 같은 것을 막을 수 있는 방향의 제시는 이번에 확실하게 수정안의 제1합의니까 네네. 그 앞으로 미래는 그렇게 분리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한 또 소득이 있죠. 네. 근데 민주당의 뭐 적극적인 지지자들 또 민주당 당원들도 구성이 계속 바뀌잖아요. 뭐 여성 당원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는 아니 저 180명은 안 되지만 하여튼 170여 명이 의총에서 정한 거를 어떻게 국회의장이 뒤집냐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의장을 지내셨던 분으로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국회의장이 마음대로 뒤집나요? 네. 그 말 자체가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잘못됐다. 어불성설이다. 네, 왜냐하면 그런 건 중재안을 아니고, 낸 거고 그렇죠. 여야가 받든 안 받든. 네. 받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아, 받지 네. 않으면 공안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바로 그 대목에 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거라고는 안 생각해요. 그러니까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난할 문제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국회가 파행으로 가는 게 뻔한 상황에서 의장으로서 자기 역할을 열심히 한 거고 그러면 그게 의미가 있었던 건 받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중재안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잘 받았다 이겁니다. 나는. 네, 네. 그건 또 앞으로도 봐야 되겠죠. 하여튼 이렇게 한 곱이 한 곱씩 넘어가는 거는 뭐 정치가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그런 면에서 사람 움직이는 생물 같은 거거든요. 네네. 그런 면에서 의장님이 역할을 해주셔서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이 별 말씀입니다. 주변 분들 중에 아마 그런 분들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저도 주변에 보면 뭐 3월 며칠 이후에 텔레비전 뉴스 안 본다, 막 힘들다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하여튼 대통령 선거를 하다 보면 국민의 절반은 이겼다고 환호하지만 또 절반은 패배감, 열패감을 갖고 살아야 되고 이런데 혹시 그런 분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떠세요? 뉴스 안 보겠다는 사람들. 선거를 전략적 개념으로 보면 전쟁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선거 전 무슨 홍보 전 이렇게 네. 전자가 들어가는 한은 병가의 그 상사예요. 승패는 네. 승패에 이겼다고 흔히 얘기하는 병가지 상사다. 병가지 병가의 상사예요. 상사. 쉽게 얘기해서. 네, 그렇죠. 네. 따라서 그 일에 대해서 뭐 굉장히 뭐 졌다고 실망하는 것도 문제지만 됐다고 또 우쭐대고 또 기뻐하는 것도 좀 이상한 거고 최근에 형태를 보면 당선자도 내가 보기엔 네. 가서 아파트 행사하거나 어느 특정 지역에 가가지고 그거를 과시하려고 그러는 거나 네. 이런 모습은 이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기본적으로 진쪽 정치는 져야 이기는 거예요. 네. 진쪽을 향한 모습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 이것을 또 졌을 때 그 진 사람에 대한 배려가 사실은 전체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골자예요. 네. 그게 민족 리더십의 본질이에요. 특히 우리 같은 이런 이분법적 체제라고 그럴까? 그렇죠. 이거 아니면 저거, 이기지 않으면 지고. 네. 이를테면 승자 독식의 이런 네. 구조. 그리고 이게 완전히 이를테면 정글에 버치기 그냥 적용되는 승자 독식의 원칙. 이런 정치가 계속되는 한은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누가 끊어줘야 돼요. 누가 끊냐? 승자가 끊어야 돼요. 승자가 포용력을 발휘하고 해야 민족 리더십이 발휘되고 그리고 용서가 되면서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선 끝나고 지금까지 윤석열 당선자가 승자로서의 포용력을 보여준 거는 하나도 별로 없어요. 하나도 없군요. 그걸 나타낸 것이 가령 인사 문제 같은 게 전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를테면 영호남이 지역 좀 뿐만 아니라. 다르다 하면 호남 분들이 좀 들어간다든지 보수가 아니면 진보라든지 일부러라도 남성이 아니면 여성이라든지 배려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일부러라도. 돼요. 딱 정확한 숫자로 남지는 않지만 네네.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주 유를 정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런 원칙은 없었던 시더라도 실력으로 한다라는 그거에 능력만 대해서는 뭐 본다고 누가 했죠. 뭐라고 네, 뭐 네. 비판할 수 없어요. 네. 능력이 있거나 실력이 있는 사람 위주로 뽑겠다라는데 누가 뭐라겠어요. 그럼요. 다만 정치의 본질, 최고 지도자의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거와 보다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고려하는 이런 것이 사실 통합의 기본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통합이 리더십의 본질이 돼야만 협치가 되고 상생의 정치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같이 서로 적이냐 동지냐 이분법으로 나눠가지고 라이벌이라는 개념이 우리는 없지 않습니까? 라이벌은 네, 서로가 네. 윈윈할 예전에 수가 양김 있거든. 뭐 이런 것처럼요. 그런 네. 상김 씨 다 마찬가지죠. 그런 정책을 실제로 보여줬거든요. 네. 그런데 윈윈하는 걸 법을 모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상대방은 죽어야 되는 애놈이거든. 죽어야 될 네. 상대예요. 네, 네. 그러니까 뭐 무조건 그냥 싹쓸이로 그냥 승자는 다 독식해가고 나머지는 그냥 무릎 꿇고 그냥 꿇고 아니면 감옥 가고 네. 이런 식의 정치에 지금 익숙해 있다 이거예요. 이걸 누가 끊느냐? 대통령이 끊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하나도 안 해서 더 아쉬운데 그거는 정치의 불행만이 아니라 국가적 불행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가가 계속 그런 패턴으로 앙심을 갖게 되고 복수심을 갖게 되고 하면 정말 큰일인데 인선 관련해서요. 이를테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내셨던 분이고 호남 분이어서 통합형 인사다 또는 야당을 배려한 인사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거 나도 여러 번 그런 계제를 당했고 네, 그 고민도 많이 한 결론부터 얘기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는 조금 예외예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이 좀 비교하기가 좋아요. 네, 노태우 대통령은 실제로 그런 통합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걸 기본으로 했어요. 별명이 물태우예요. 네, 네. 대통령이 나서서 우지할 자지할 국회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생각을 버렸다고요. 그래서 의회에 맡겼어요. 군인이고 군사 쿠데타로 집권에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네, 국회를 존중하는 게 있었다. 그렇습니다. 네. 그때 의정 활동을 하셨죠. 물론이죠. 92년부터 하셨으니까. 그 당시에 그때의 국회에서 통과율이 제일 높은 결론으로 도달했고요.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상김 씨가 야당 때라 여소야대가 됐을 때인데 네네. 나중에 그래서 이제 다시 합당했죠. 네. 3당 합당까지 했지만은 자건 어쨌거나 그 3당 그 상김 씨의 지도 체제 하에서의 야당들도 많이 양보했죠. 그래서 합의를 도출해냈어요. 그때 원내대표가 그때는 원내 총무라고 그랬는데 네네. 김윤환 허주라고 네, 허주. 여당의 네. 원내대표였고 야당의 제1야당은 평민당이었는데 그때는 김원기 네. 나중에 국회의장을 지내신 그리고 최형우 네. 내무장관을 지내신 굉장한 분들이네요. 예, 네. 김용채 네. 자민련 소위 김정필 대통령 밑에서 그 세 분이 모든 걸 삼김 일로가 합의하듯이 의회에서 전부 합의로서 처리를 했어요. 그때 오공정산이랄지 전노 구속과 관련된 그 무슨 모든 문제점들 네. 그런 문제들이 거기서 다 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청문회가 이제 나왔고 청문회 스타가 나와서 의회 중심으로 결론을 낸 거예요. 그때 네네. 그 수많은 일들을 남북 문제는 기본 합의서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91년에. 문서로서 네. 나온 것 중에서 최고로 진척돼 있고 그 이후에 그만한 문서가 없어요. 맞습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 네. 그리고 유엔 동시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북방외교의 결실로 중국, 러시아, 동구권과 외교를 텄어요. 이런 모든 작업이 그때 일어났거든요. 노태우 시대가 그런 면에서는 좀 과소평가된 측면이 있고 그때는 노태우 대통령 집권 민정당만이 아니라 야당과 협치 시대였다. 네, 돌이켜 보면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예에는 협치에 좋은 사례가 네, 대통령이 결심하면 된다라는 게 제도로 헌법으로 고쳐서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 위아래로 쪼개는 수직적으로는 지방자치, 넓게는 내각 책임자나 내각 책임자가 국민적 신뢰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책임 총리제
같은 제도로 보완하는 헌법 개정이 있으면 제일 좋고요. 네. 아니면 운영을 그렇게 한 예가 김대중 대통령 때예요. 네. 인사를 했어요. 네. 여당의 그 당시 여당 이제 새로 집권했으니까 야당의 법사위원장인 김중건이라고 그러는 분을 대통령 비서실장 그랬죠. 그리고 국무총리를 김종필, 이한동, 박태준 역대에 다 기라성 같은 공화당 때부터 활약하던 여당 분들을 전부 총리시켰어요. 네. 인사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통일부 장관으로는 구구의 대표적인 분을 갖다 앉혔어요. 한자는 내가 지금 이러는데, 예. 뭐 강 장관이었는데 저 예, 강. 네, 강씨만 생각납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인사로서 야당의 뜻을 존중하고 야당의 합의하는 선에서 가능한 사람을 앉혔거든요. 네. 아유, 그런데 그렇게 지금 현재 이 새로운 당선자가 하는 첫 번 인사를 보면 네. 장관들 면면을 보면 절대 그걸 고려 안 하는 게 나는 탕평을 고려 안 하고 지역 안배를 고려 안 하면서 실력 위주로 나간다라면 앞으로도 그게 내다 보이거든요. 아유, 걱정입니다. 그거 큰일입니다. 네. 의장님 뭐 다음에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그분 강인덕 장관 강인덕 맞습니다. 기억났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네, 저 의장님 모시고 아주 중요한 말씀 들었는데 특히 승자가 포용해야 국민 통합으로 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승자가 민주주의가 뭔지를 보여줘야 된다. 역사적으로 교훈이 있다. 노태우 대통령의 교훈, 또 김대중 대통령의 교훈. 아주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네.